린치핀 핵심축이란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중요성을 린치핀에 비유해왔어요. 미국은 2019년 7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의 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을 정도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며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야마입니다. 저는 글로벌 전략 연구소 소속 군사 전문가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용한 관찰자예요. 매일같이 국가들의 움직임, 동맹의 부침, 그리고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연단에서 발표되는 연설 속 계산된 위협을 분석하고 있어요. 일본, 미국, 인도, 호주로 이루어진 QUAD 조직에서의 저희의 역할은 안정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환상처럼 느껴지는 이 지역에서 일본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해지자 일본 정부의 차가운 파장이 퍼졌어요. 그의 캠페인 동안의 발언들, 즉 동맹국들이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장관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서류가 뒤섞이며 이상한 시간대에 회의가 소집되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 차분하고 신중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 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좌관들에게서 들려온 얘기로는 통역을 제외하고 인사만 하고 전화를 마쳤다고 했어요. 협력의 말들이 불신을 감싼 얇은 겉옷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의 여론은 빠르게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시바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상대로 강경하게 설 수 있을까?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새로운 역학관계를 관리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저에게 이건 단순히 뉴스에서 펼쳐지는 정치적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죠. 제 일은 다음에 올 일을 예상하고 트럼프의 선언을 분석해 그 안에 숨겨진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미국이 우선. 그가 자주 말했죠. 이 문구는 마치 북소리처럼 제 귀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로드맵이었어요. 국방 예산 증가, 무역 협정 재협상, 동맹국들에게 군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바다 건너 한국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안은 우리와 같았죠. 우리의 상대방과의 회의에서는 비슷한 걱정이 공유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이미 취약한 정치적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에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을까였죠. 이익을 동반자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날 늦은 저녁 또 한 번의 긴 브리핑과 전략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움직임과 빛으로 가득했어요. 네온사인은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빛났고 이자카야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때로는 커플들 간의 조용한 대화, 걱정으로 찌푸려진 이마에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미국 선거는 정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화에도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가게 창문에 놓인 텔레비전 앞에서 멈춰 서서 호기심과 혼란, 때로는 두려움이 엿보이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작은 아파트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도, 보고서, 메모들이 작업 공간에 흩어져 있었어요. 지도 위의 각 선은 전략적 회랑이나 잠재적 발화 지점을 나타냈어요. 각 보고서는 경제적 변화나 군사적 태세를 말하고 있었어요. 각 메모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모두가 하나의 그물에 얽혀 있고 그 그물에서 하나의 실수는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항상 미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누군가가 그 테이블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신중히 구축된 전후 질서가 시험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늘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브리핑, 또 다른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의 연속이었죠. 그날의 초점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잠재적 대응이었어요.
일본의 예산은 이미 빠듯했어요. 방위비를 더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희생이 불가피했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인프라, 교육 모두 대가를 치러야 했죠. 총리의 팀은 격렬히 토론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며 시나리오들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바뀌는 수사를 추적하며 트럼프의 내각 임명을 주목했습니다. 다자간 협정을 분명히 경멸하는 강경파들로 채워진 내각은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어요. 각 움직임과 각 임명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그림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일본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종종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단지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 동아시아 지정학 체스판의 부품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방위 기여나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관찰자로서 자주 서울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곳은 오르는 국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이후 제 동료들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동맹에서의 역할이 재정 기여로 축소되고 미국을 달래기 위해 정책이 굴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점을 봤어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자금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기술 상승의 핵심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 분야의 최고이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죠. 그들이 생산하는 칩은 단순한 소비자, 전자기기 도구가 아니라 인공지능, 군사 시스템, 우주 탐사의 기반이었어요. 제가 강남의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 때마다 이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혁신의 규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미래 산업을 형성하는 기술 리더였죠. 이러한 칩은 전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구동하고 미사일을 목표물로 유도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군사적 우위를 제공했어요. 한국의 기여 없이는 이러한 발전들을 이루어낼 수 없었겠죠. 어느 날 방문에서는 전투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밀함, 집중력, 야망은 감동적이었어요. 이는 외부의 안보 보장에만 의존하는 국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립을 향한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누리호 발사를 목격했을 때였어요.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서서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진보의 불길을 남기는 모습을 봤어요. 이 발사는 단순히 한국의 우주 개발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어요. 필요하다면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자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 한국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과 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방위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 동맹 네트워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충격을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정책은 미국 그리고 확장된 한국과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깨지면 지역 안보에 틈이 생기고 적국들을 고무시키며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자체 전략을 제고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부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었죠.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 역시 우리의 평화, 헌법과 여론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아시아에서의 핵무기 경쟁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대만은 추가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은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에 단 역할을 자처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통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유지하려 했던 균형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이론적 우려가 아니었어요. 도쿄로 돌아와 우리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방위 및 기술 분야에서 내딛는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했어요. 새로운 발전이나 정책 변화는 모두 해체되고 토론되었어요. 이것이 더 큰 독립을 준비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야망을 가진 나라로서의 자연스러운 진보인지 분석했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의 궤적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동맹의 역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신뢰의 공유된 가치 그리고 공동의 목표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힘의 역학과 지렛대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요구합니다. 한국이 기술 및 군사 리더로 부상한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승리였어요. 앞으로 몇 년간 한국이 내릴 선택은 지역의 미래, 어쩌면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동맹의 현실 사이에 갇힌 일본으로서는 지켜보고 준비하며 적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동맹에는 균형이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촉발된 논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예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의존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은 미국이라는 보호막 아래 성장해 왔어요. 이 동맹은 안정된 한반도가 지역,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필연적인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은 한때 신생 국가였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기술 혁신의 강국으로 성장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첨단 기술, 번성하는 문화 수출. 모든 것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국가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에는 민감함이 따라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항상 존재하던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전략과 안보 문제에 있어 후순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적인 첨단 군사 능력과 호황을 누리는 경제를 바탕으로 더 이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종종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한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후순위 파트너의 역할을 계속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을 주장할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동맹이 무너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안보의 초석이었습니다. 이를 잃으면 전체 지역이 불안정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잡아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고 북한은 도발에서 더욱 대담해질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동맹의 붕괴는 특히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역시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맹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군사협정이나 재정적 기여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뢰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시험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관계가 단순히 거래적인 교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깊이 믿었어요. 한국이 동맹을 단순한 재정적 의무로 간주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머니머신로 간주한다면 이 파트너십의 기반은 무너질 거예요. 일본의 역사는 이에 대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자부심과 의존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동맹을 관리해왔습니다. 우리는 하위 파트너로 여겨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맹을 상호 존중과 공유된 목표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그들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거래적 외교가 부상한 것은 이러한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또는 전략적 기여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상호 이익의 맥락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안보의 재정적 기여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지도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분쟁 수역, 전략적 무역로, 군사기지가 각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따라 손가락을 따라가며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미묘한 관계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이니셔티브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우주기술의 발전은 그들의 성장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들이 여전히 동맹에 남기를 선택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지역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의 신뢰성을 다시 질문하기 시작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상의 우려가 아니었어요. 이는 신중한 탐색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동맹은 진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결코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여전히 그 핵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생각을 곱씹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한국과 미국만의 도전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일본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히 공유된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기로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기회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이 기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인도 태평양 안보 체계의 린치핀으로 여기는 개념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수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하던 국가가 기술, 경제, 방위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역 리더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 강대국들이 결정하는 큰 그림 속 보조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서울 방문을 거듭할수록 한국 관리들과의 회의를 이어갈수록 그리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볼수록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반도체, 우주기술,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투자들은 단순히 진보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선언이었죠. 한국은 시대를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상에는 도전이 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계 약화의 신호로 보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표면적 긴장 아래에는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오래된 관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였죠. 동맹은 전환점에 서 있었고 그 진화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관계는 과거에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동맹은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안정을 보장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한국은 성장했고 성숙했으며 스스로 리더로서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미국이 과연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한국에게 동맹에서의 동등함이란 단순한 재정적 기여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기여도가 아닌 혁신을 이끌고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양쪽 모두에게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했고 한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히 자신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일본에 미칠 영향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변모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전체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재정의할 수 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안 될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유사한 역학관계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관찰하고 배워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북한의 도발, 변화하는 세계 권력 구조 등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강하고 협력적인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수많은 폭풍을 견뎌왔지만 신뢰는 항상 그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거래적인 협상은 그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동맹이 단순히 재정적 기여나 전략적 찌렛대의 문제로 전락한다면 그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다면 동맹은 압박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협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 동맹의 변화 속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마찰은 어떤 면에서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했고 미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마찰에서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에게는 독립성과 협력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고립되지 않으면서 리더로 나서야 했어요. 미국에게는 오래된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는 동맹이 계층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세계로 적응해야 했죠. 인도 태평양 지역은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그 미래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행동은 이 변화를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느껴질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의 계기로 인도태평양의 도전뿐만 아니라 기회도 보았어요. 신뢰, 협력, 그리고 공유된 목적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기회 말이에요.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 강국으로 자리 잡은 지금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요.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이시바 내각 또한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일 관계가 새로이 다져지면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가 유지되길 희망합니다.